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 이동진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 질문도 조금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전달을 좀 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도 이 질문을 북튜버를 하면서 좀 많이 봤는데 요즘에 이제 볼거리가 참 많잖아요. 영상 매체가. 유튜브도 뭐 하나의 볼거리고요. 이게 다양해지고 자극적이게 되면서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라는 고민을 많이 털어놔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질문을 최유진님께서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책에 관심을 끌고 잘 읽게 할 수 있는지? 일단 그게 아이들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어른들도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통계가 2019년도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이상 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52%예요. 맞아요. 그 얘기인 즉슨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통계도 안 믿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무슨 갤럽 같은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1년에 책을 몇 권 읽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실제보다 많이 얘기하게 되고 안 읽어도 읽는다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통계도 저는 과장되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오늘 같은 행사가 저는 경이로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빡독이라는 책에 몰입해서 일단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잖아요. 빡독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의관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이 줌에서도 저한테 보이는 이 모자이크가 아니라 이렇게 몽타주된 이 장면들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고요. 맞아요. 아이들을 책을 억지로 읽히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저도 잘 못하는 일이고요.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책을 고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보게. 네, 청소년 권장도서 그다음에 뭐 어린이가 꼭 읽어야 될 50권의 동화책 이런 거 하지 말고 서점들 좋은 환경인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교보 같은 데를 데려가는 거야 아이를.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책을 사. 네 마음대로 사. 라고 한 다음에 아이를 책을 사게 합니다. 그럼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책을 고를 거 아니에요. 뭘 사겠습니까? 아마 만화를 사겠죠. 맞아요. 만화를 사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만 원을 주고 예를 들면 5만 원이라는 건 책을 한 서너 권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일 테니까 아이로 하여금 직접 책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독서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정보량이 풍부한 거를 읽어서 나한테 체득이 되는 어떤 거를 읽어서 펼쳐서 덮는 순간까지 독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게 보고요. 무슨 책을 살까? 엄마가 5만 원 줬다 신났다고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서점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도 굉장히 숭고한 독서 행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직접 책을 고르게 하면 저는 독서 행위는 결국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책까지 부모가 골라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책하고 친해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책을 사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기분 좋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 최유진님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뭐 부모님들이 아이의 독서를 많이 걱정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또 자기 독서가 되게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분만 읽어드릴게요. 김세연님께서 뭐라고 질문해 주셨냐면 너무 간략하게 남는 독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책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다 휘발돼요. 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시간만 가는 것 같아서 뭐 특별히 기록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셨어요. 좀 어떠세요? 뭐 일단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어떤 책을 보고 나서 그 책을 봤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책 재밌겠는데 꺼내 들었는데 제 메모가 빼곡하게 담겨있는 책, 그런 책도 본 적도 있고요.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약간 제가 무슨 젠척하면서 소크라테스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이 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했던 어떤 특정한 말, 사상, 체계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식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유명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다른 철학자들이 다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그리스 시대에 자기는 인간도 모르고 세상을 모른다는 무지를 말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책을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독서를 통해서 어떤 이 책에 담겨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독서 행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 것 같고요. 설사 이것을 까먹는다 할지라도 책을 읽는 동안에 내가 공감을 하거나 그것을 끄덕끄덕 하게 되면 뇌에 일단 전기화학적인 방식으로 뇌의 배선에 불이 반짝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기억이 안 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배선이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 하나하나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읽어서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그 독서가 헛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사람의 지적인 체계를 바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나마 좀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제 생각은 메모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메모를 할 때 메모를 한 것이 내가 나중에 찾아봐야지라고 해서 메모하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메모를 하는 행위 자체가 기억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나중에 안 찾아보더라도 옆에 자기가 뭐라고 메모를 하게 되면 메모하면서 자기가 외우는 부분이 있고요. 줄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이렇게 중얼중얼 외지 않습니까? 중얼중얼 하는 입으로 밖으로 내는 것 자체도 역시 또 기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에 관해서 가장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면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예를 들면 사피엔스를 봤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내용들이 워낙 방대한 양이 있는데 사피엔스 보고 나서 누구한테 한번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처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와, 책이 진짜 끝내줘. 뭐가 끝내줘? 라고 하면 글쎄 말이야. 화식으로 인간의 뇌가 크다는 걸 얘기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하는 훈련이 되고 책을 요약하는 방식이 되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 기회는 대표적으로 이런 행사일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독서 토론회라고 해봤자 전문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누군가 책에 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사실은 기억도 훨씬 잘할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 빡독과 빡독X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은 이유가 여기서 바로 나왔네요. 다른 질문 또 드려볼게요. 우리 박일호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 주셨거든요. 여행이 국경을 넘는 일이라면 독서는 경계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여행지와 연결해서 읽기 좋은 책을 서너 권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떤 여행지를 가게 되면 이제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여행지가 잘 알려진 데가 아니면 론리 플래닛을 사고요. 론리 플래닛이 책이 굉장히 처음에 읽을 때는 번역된 것도 있지만 번역 안 된 것도 있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읽다 보면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정보들이 정확하게 온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내가 가려는 지역 자체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을 미리 체험하기 위해서 읽는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건 세계를 읽다라는 시리즈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실제로 어디 가서 무슨 여행지하고 맛집이 어디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탈리아, 독일, 터키라고 한다면 터키라는 나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쪽의 생활 습관이나 체계와 지리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담긴 한 권에 담긴 책들 시리즈 있거든요. 책들 굉장히 좋아요. 번역된 건데 그래서 그런 시리즈를 같이 보시면 어떨까. 본인이 가려고 하는 데를 어디든. 네. 그 책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인 거죠? 나라마다. 네,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십 권이 나와 있죠. 십수권이 나와 있죠. 좋네요. 네. 저희가 보통 여행책 하면 이제 숙박 정보, 맛집 정보 이런 거 보기 마련인데. 네, 근데 그런 정보는 오히려 이제는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좋은 책을 또 추천받았습니다. 얼른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면 이 책들을 들고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여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국에 여행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한계가 있기도 하고 지금은 어딘가를 나가는 게. 그래서 같은 고민을 남겨주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꼭 책과 관련은 없더라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좀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요거를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가고 계신가 하고 방승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좀 어떠세요? 이건 그 독서의 범위를 넘어선 쪽이라서 저도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면 말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우울감과 우울증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우울증이라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울감이라는 건 생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울하다고 생각하고요. 약간의 우울감은 사실은 창의성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창의력과 우울감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서사 예술을 다루는 경우에는 우울감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작가, 뭐 소설가, 시를 쓴다거나 뭐 이런 쪽에 연극 뭐 대본을 쓴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조형 예술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우울감이 별로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약간의 우울감이라는 것은 우울감이라는 건 사교적인 감정이 아니잖아요. 약간 고독하고 자기를 견디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종의 부정교합 같은 그런 감정이겠죠. 근데 약간의 우울감이 드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원래 인간이 그런 거다라는 거 생각하는 쪽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심각할 정도의 어떤 정신 장애다라고 한다면 그건 견딜 차원이 아니죠. 그건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판단을 잘 해보셔야겠네요. 사실 뭐 우울감인 경우가 더 많고 그러는 게 더 좋겠죠. 사실 우울증은 정말 병증인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질문을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실질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양정수님께서 실시간으로 남겨주셨거든요. 이동진 평론가님만의 메모 기술이 있을까요? 아까 책에 메모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뭔가 형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를 책을 할 때 이런 데도 잘 안 해요. 이런 데는 오히려 이제 다른 무슨 메모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책에 관해서 메모할 때는 대부분 요즘은 철저히 책에다 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서 이제 메모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각을 잡고 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또 체계적으로 남기고 싶어 하고. 맞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체계를 잡고 목적지향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막 짜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까지 성실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메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소한의 노력이라면 책을 꺼내든 상태에서 노트 펴는 것보다는 책에다 쓰는 게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책에다 메모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메모 중에는 자기가 글을 쓰는 메모도 있지만 줄을 치는 메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줄을 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을 치거나 저는 이제 동그라미를 요즘은 치는데 동그라미를 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기억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외우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 책을 어떤 책을 읽을 때 저는 소설조차도 이 연필 같은 걸 들고 읽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메모하는 방식 중에 요약하는 걸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요약하는 거야 줄을 치면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요. 메모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자기 생각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를 이렇게 하는데 화식이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책에 그 부분을 읽고 자기가 떠오르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개인 경험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앞에 읽었던 부분이 뭐가 생각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화식에 관해서 제가 이제 쓰다가 뭔가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앞의 뭐 직립보행과 연결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된다고 제 머릿속에서 불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메모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약을 따로 안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이동진 평론가님 하면 한 줄 평 혹은 정말 정교하고 재밌고 알아듣기 쉬운 그 요약이 엄청나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 책을 제가 또 좋아하는데요. 이 뇌과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뇌의 가장 큰 놀라운 특징이 가소성이에요. 가소성이라는 건 이제 구부리는 대로 구부려진다는 건데 이제 뇌에서의 정보를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전기적이나 화학적인 방식으로 시냅스를 연결을 통해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소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쓰는 대로 길을 내면 길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약하는 게 버릇이 된 거예요. 버릇이 돼서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원고를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아이패드를 갖고 올 수도 있거나 A4 용지에다 프린트를 제말을 해올 수도 있어요. 10권에 관한 얘기를 적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전엔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원고에 매이게 되고요. 그 원고를 설사 제가 썼다 할지라도 맞아. 제 원고를 제가 읽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글은 글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은 말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을 할 때 원고를 만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짧은 말일 수도 있고 생각이 뭐 훌륭한 말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제 말은 제 말이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 느끼실 텐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요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도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스크립트가 전혀 없으셨잖아요. 저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너무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사실 되게 배우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동진 평론가님한테 그런 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또 하나 받아볼게요. 저 질문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한데 저도 아까 댓글창에서 읽었거든요. 시티로즈님께서 이동진 평론가님 혹시 읽다가 끝까지 안 읽은 책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청해주셨어요. 일단 뭐 너무 많아요. 오. 일단 저는 영화를 보다가 안 보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영화는 거의 99.99% 끝까지 봐요. 아무리 안 좋은 영화도. 근데 책은 아니고요. 저는 책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완독에 대한 강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다가 3분의 2쯤 읽었다가 책을 만약에 안 읽게 되면 보통 그것을 실패한 독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읽어야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중간에 읽다 많은 책이 저는 굉장히 많고요. 그것도 실패한 독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읽은 것만큼 저한테 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중지하고 다른 책을 읽었다면 이 책을 중지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는 읽혀야 되는 수많은 책들이 서로 경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을 안 읽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 책에 대한 독서 경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하신 분의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드린다면, 있죠. 못 읽는 책도 있어요. 읽으려고 도전했는데. 가장 많이 실패한 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네. 사람들이 읽었다고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네,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요.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뭐 대부 같은 영화 사실 안 보고 다 본 척하거든요. 사실은 대부를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대부 안 보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물론 저도. 네, 대부는 물론 이제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오락 영화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서 항상 도전을 했다가 다 못 읽고 맨날 그 스완네 집에서 근처에서만 머물다가 항상 끝났거든요. 맞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마들렌 뭐 홍차 찍어 먹는 것만 보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만 한 7-8번 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그 글을 봤냐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불문학자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자기 평생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었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불문학자가 와.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소설인 잃어버린 시간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척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80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한 게 너무 찜찜하고 자기 인생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읽어보자고 처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서 글을 쓰거나 뭐 책이 나왔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런 겁니다. 뭐 한국에 그렇게 유명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그 대표적인 불문학자가 잃어버린 시간을 안 읽었다면 내가 안 읽은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아무렇지도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맞아요.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 권의 책을 읽으면 뭐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쪽으로는 사실 큰 부담은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 완독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내려놓기 시작했던 게 그 평론가님께서 이제 책으로도 써주시고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래 다른 책을 읽어서 그때 또 좋은 책이 있을 수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으실까. 네, 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완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책을 아예 못 읽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피엔스 좋다고 하니까 이 책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맞아요. 보다 보면 이 책이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런 입문서 중에서는 굉장히 쉽게 쓴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좀 안 돼 있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한 5분의 1밖에 못 읽었다고 치게 되면 완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사피엔스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책을 못 읽은 5분의 4 때문에 나머지 9권도 못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담은 최대한 없애시는 게 좋죠. 맞아요. 네. 저도 엄청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이 질문은 아마 이동진 평론가님도 그렇고,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 댄디솔님께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해주셨는데요.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 콘텐츠 제작하는 업무의 가치란 무엇일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변화되는 세상인데 전달되는 가치도 변해야 될까요? 라고 조금 이렇게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좀 어떠세요? 뭔가를 전달하실 때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글쎄요, 저는 만약에 어떤 가치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판단하느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후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가치는 변하겠지만 훨씬 더 느리게 변하거나 거의 안 변하는 거일 거고요. 근데 세상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뀐다면 그건 전달되는 수단이 바뀌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바깥의 세계와 호흡하기 위해서 책 빼고는 불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다거나 뭐 수많은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은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바꿀 수가 있고, 정반대로 직접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라면 전달 경로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달 방식이나 통로나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적극적으로 계속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종이책을 주로 읽지만 책은 종이로 읽어야 돼. 뭐 이북으로 읽으면 제대로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 나이가 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책이 어떤 형태를, 물리적인 형태를 가져와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정한 방법을 고집하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어떤 코어의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이북으로 하든 아니면 게임에 녹여내든 아니면 말로 전달하든 차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활자로서 전달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것들을 가치에 두면 좋을까요? 활자요? 네.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세상에는 이래저래야라 한다. 제가 오늘 했던 말씀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식의 금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예를 들면 무슨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글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항상 맞다고 생각할 때 도구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끄덕끄덕 거릴 수 있는 어떤 진리에 가까운 말일지라도 그 진리에 가까운 말이 모든 사실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폭력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의 폭력이든 아니면 다른 쪽의 폭력이든. 그런 면에서 아무리 훌륭한 말이나 훌륭한 책조차도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들 그 질문이 엄청 많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론가님을 지금 보내드리지 못하고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만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양정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책 읽기에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슬럼프가 있으세요? 일단 재수없게 말을 하면은요, 책을 읽는데 슬럼프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무슨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거나 이래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는 책 읽기를 머리에 규정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아까 제가 5만 원 주고 아이들 보고 책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책이 잘 안 읽힐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읽히는 책을 읽으면 되거든요. 음. 모든 책이 안 읽힌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약간 난독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모든 책이 안 읽는 평상시에 잘 읽었던 사람은 그런 사람은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인문서적을 잘 읽었는데 요즘 인문서적 뭐 철학서적이나 이런 사피엔스나 혹은 소크라테스 이런 거 읽으려니까 잘 안 읽힌다.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럼 쉬운 책을 읽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만화책 읽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설책 읽어도 되고 잡지 읽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기에서 우리는 책 이러면 영화라고 하면 2시간짜리 보통 형식이 있고 영화를 쇼트를 나누는 방식이 있고 해서 사실 극영화들은 대부분의 어떤 그 수렴하는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10권을 다 책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10권의 책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시집을 읽는 방식과
사피엔스를 읽는 방식과 그다음에 여행기를 읽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담겨 있는 물리적인 그런 형태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나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서의 범위 자체가 되게 넓어져서 정말 멀리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약간 좀 오버해서 은유적으로 말하면 저는 사람도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책처럼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질문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질문을 또 해볼까요? 계속 마지막이래. 저는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얼마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너무 네. 질척이고 있나요? 자, 라니로직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 질문 아마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줌 화면만 봐도 저 질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책장이 터져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하셨는데, 뭔가 엄청나게 많은 책들과 DVD와 많은 것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정리하시는 법칙이 좀 있으세요? 저 문제로 제가 30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5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요. 약간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책장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에서 파는 책장이 대부분 6단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집에 아파트의 크기,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통 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 이제 영화로 헤드룸 같은 부분이 남고 책장을 이렇게 보통 놓잖아요. 맞아요. 근데 책이 보통 6단으로 돼 있어요. 가정용 책장들이. 6단짜리를 쓰지 않고 짜서 8단짜리를 쓰면 됩니다, 일단. 그럼 여백이 안 남겠네요. 네. 그리고 벽까지 위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저는 사실 이제 시각적으로도 책을 보통 꽂지 않습니까? 일반 책장을 꽂으면 책 위와 윗단 사이가 요만큼이 남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보기 싫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책을 꽂았을 때 앞부분에 또 요만큼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거기다 뭐 올려도 놓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책에 딱 맞춰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저의 어떤 그 시각적인 부분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수납 문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납에 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보통 이 책의 크기가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같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제일 큰 책이 이 정도고 제일 작은 게 이 정도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책에 맞게 책장을 짜시면 돼요. 별로 안 비쌉니다. 책장을 직접 해보시면. 제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나 하면 제일 처음에는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잖아요. 비디오 가게 가서 책장 어디서 짰는지를, 비디오 장을 어디서 짰는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했는데, 생각보다 책장을 짜는데 돈이 별로 안 든다. 생각보다는. 실용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레일을 까시면 됩니다. 레일을 집에, 이렇게 만화방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은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책을 버릴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집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엔 다 레일이 깔려 있었었고요. 아이고, 그것도 생각보다 안 비싸요.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레일을 깔게 되면 이제 수납이 훨씬 더 많이 되는데 보통 우리 아파트에서 방이 한 3개나 4개쯤 있으면 작은 방 있잖아요. 아이들, 어린애 네, 방 맞아요. 혼자 정도 쓸. 그 방 안에 제가 책을 넣어봤는데 4,000권이 들어가요. 방 하나에. 많이 근데 들어가네요. 아마 갖고 계신 책이 4,000권 넘으시는 분 적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 방은 책밖에 없죠. 가운데 책장 하나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짜면 사실 그렇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책을 버리기 싫으시고 그 책을 너무 사랑하시고 수납이 너무 중요한데 공간이 너무 좁다? 실용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책장을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장르별로 꽂아 두시나요? 그건 이제 본인들마다 분류법이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자체도 학문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그쵸, 하고요. 어떤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그 도서가, 그 듀이 10진 분류법을 제가 외웠어요. 그래서 880 하면 뭐 문학이고 네네네. 881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외워서 그거에 따라 꽂기도 했거든요. 우와. 근데 그게 저랑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제 나름의 방식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저자는 저자별로 꽂기도 하고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주제별로 꽂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우연과 필연이라는 주제를 좋아하고 죽음이라는 주제를 좋아하고
시간이라는 주제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는 아예 서가에 따로 코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일반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관계, 뭐 인문, 사회 쪽의 책들, 뭐 뇌과학 책들, 심리학 책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책이 2만 권인데 책이 2만 권쯤이면 그 책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나름의 확고한 분류 체계가 있어서 사실은 저만 아는 거죠.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제 책이니까 그렇게 우와. 되죠. 너무 멋집니다. 네. 저도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보통 그 서점에서 꽂는 방식으로 저도 책을 꽂아놓는데 아마 라니 로직님도 약간 자신만의 방식을 좀 맞아요. 찾아서 네. 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또 기분 좋으실 때 책장 한번 정리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코너를 다 맞춰 보았고요. 오늘 이렇게 줌으로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잔뜩 해보았습니다.